안녕하세요. 서울라인 치과 이수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하반기 수요 세미나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7일인가요? 첫 그 수요 세미나의 시작을 김영진 원장과 함께 인트로덕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3개월이 훌쩍 지나서 이제 보철을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여간 고생해준 손영희 원장, 박정철 원장, 김영진 원장, 김진구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와 배정인 원장이 지금부터 이어받을 그 보철에 관련된 디지털 파트가 여러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저희 수요 세미나 보철 파트는 그 배정인 원장, 서울 강남치과의 배정인 원장과 제가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원래 인트로덕션은 이제 같이 시작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배정인 원장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거제도라서 좀 멀어가지고 잠깐 시간 내서 올라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회에 걸쳐서 8일 동안 이제 보철에 관련된 디지털에 연관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8회라는 시간이 좀 너무 터무니없이 짧죠. 그리고 더군다나 각 회차가 겨우 20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지금 어떻게 슬라이드를 준비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그 수요 세미나 시간에는 그냥 선생님들한테 우리 이런 것들을 그냥 임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냥 일단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나마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해보고 싶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좀 각 분야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수요 세미나 이외에도 다른 그 대놀에서 제공하거나 혹은 그 저희 오스템 OIC에서 제공하는 각종 세미나에서 좀 더 심도 깊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요 세미나 보철 중에 8회차 중에 전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 보철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반 보철에 대해서 디지털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이고, 후반 부분은 이제 배정인 원장이 그 임플란트와 연관돼서 혹은 원가이드와 연관돼서 보철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위와 마지막 부분에 서머리 내지는 리뷰 시간에 저희 둘이 같이 한번 선생님들의 질문도 받고, 그다음에 지나간 그 세미나 저희 강좌에 대해서 좀 모자랐던 부분이나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제가 한번 디지털 보철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개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보철을 얘기하기 전에 보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본과 2학년 때 배우고 들어갔습니다. 보철 저희 뭔지 잘 모를 때 그때 정의를 내리기를. 근데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ADA에서의 지금 정의도 그때 저희가 배운 것과 별로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지난 한 30년여 시간이 지난 후 지금까지도 별로 그 정의가 바뀌지 않는 걸로 보면 굉장히 확고한 어떤 데피니션인 것 같습니다. 보철이란 결손된 치아나 치은 그리고 그 아간면 조직을 생체 적합한 재질로 대체함에 있어 그 진단과 치료 계획 그런 걸 수립하고, 또 환자의 구강 기능, 환자의 편안함 혹은 환자의 외모와 건강의 유지 그리고 그 재활을 돕는 치과 치료 분야의 한 파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 데피니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능과 환자의 편안함, 그리고 신미성, 그리고 환자의 건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히나 이 보철을 함에 있어서 혹은 임플란트 보철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롱저비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자가 이 보철물을 하고 가능한 한 오랜 시간 동안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신미성이 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보철이라는 부분이 하고 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환자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생 때 배운 대로 보철 분야는 크라운 브릿지, RPD, 그리고 컴플리트 덴처,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정의가 바뀌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파트도 지금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련을 받던 1990년에는 사실 뒤에 임플란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3개의 파트밖에 없었고요. 90년 고해부터 이제 임플란트가 국내에도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오스템이 창립되고 뭐 그 즈음에 임플란트의 붐이 일면서 지금 현재는 그 보철에 있어서 임플란트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럼 디지털 보철은 어떤 파트가 있을까요? 예,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뭐 사실 놀랄 것도 없죠. 디지털 보철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분야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요 기존에 있었던 파트를 어떻게 디지털과 잘 접목시키느냐, 이제 그것이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일반 보철, 임플란트 말고 일반 보철에 관련된 부분도 아날로그 보철이 디지털 보철로 어떻게 접목되고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얘기를 볼 텐데요. 먼저 크라운 브릿지부터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크라운 브릿지는 뭐 인레이하고 온레이는 그 보존 파트에 드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냥 제가 포괄적으로 그냥 보철이라고 넣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크라운 앤 브릿지라고 얘기하는 이 크라운 브릿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보철의 진정한 파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치료죠. 보철이 그 병원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뭐 파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워크플로우를 잠깐 볼까요? 이제 아날로그를 보시면 저 위에 이제 임프레션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왁스업, 캐스팅, 그리고 이제 골드 크라운 이렇게 만드는 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금 보이시는 저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저 안에 있죠. 뭐 임프레션 뭐 준비부터 그렇지만 임프레션 뜬 이후에 저 왁스업 전 단계에 우리가 모델 만들기 위해서 그 워킹 다이 작업 모형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또 경주해야 되고 왁스업 이후에도 저거 메모하고 뭐 소환하고 이런 등등을 거쳐야만 저 캐스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캐스팅 이후에도 뭐 만약에 저게 그냥 골드 크라운이면 좀 낫지만 저건 이제 PFM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위에 빌드업하고 하는 또 복잡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과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디지털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스캔하고 CAD 디자인하고 그리고 밀링하고 그다음 바로 크라운이 나오는데 디지털 과정에서는 저 네 과정에 숨은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즉 저기 보이는 저 네 개가 사실은 거의 답니다. 저 뒤에 뭐 아까 위에 왁스업 전에 뭐 다이 만들고 캐스팅 전에 메모라고 이렇게 뭐 숨은 과정이 있었는데 이 디지털 과정은 지금 보시는 거의 4단계가 그냥 보이는 게 답니다. 그만큼 단순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라운 브릿지 분야가 또 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치과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에서는 저희가 인상 뜨는 것까지는 이제 원내에서 늘 하는 일이지만 사실 저 왁스업, 캐스팅 이런 과정은 웬만큼 기공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치과에서는 이게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밑에 디지털 과정을 보면 못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죠. 그죠? CAD도 컴퓨터로 하는 거고 뭐 밀링도 그냥 기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위에 아날로그 단계처럼 어떤 숙달된 뭐 기공사선임이라든지 숙달된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이 매우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쪽 파트는 저희가 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이 영향을 많이 끼친 분야가 크라운 브릿지 파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RPD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리프랙토리 캐스트 위에다가 뭐 패턴 왁스 가지고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RPD 진짜 힘듭니다. 특히 저거 앞접하고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뭡니까 클래스프의 그 리텐션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등등 뭐 블락아웃하고 뭐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저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저걸 또 메모리에서 캐스팅하고 맨날 구멍 뚫어지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로 오면 좀 많이 바뀌었죠. 디지털로 오면서 지금 선생님들도 뭐 원내에서 이걸 하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기공소에 보내신다 하더라도 앞서 보여드린 그런 과정처럼 그렇게 기공을 이제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RPD 프레임워크가 사실 디지털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우리는 실제로 별로 경험하지 못하지만 기공소에서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렇게 디자인을 해서요.
그냥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뭐 리텐션도 쉽게 조정하고 클래스프나 뭐 왁스 패턴 같은 거 패턴 왁스도 그냥 갖다 붙이면 되고요. 그다음 저렇게 지금 이제 SLS라고 해서 그 Selective Laser Sintering 방식으로 캐스팅을 하는 대신에 저렇게 3D 프린팅을 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 몇 시간이 걸리겠죠. 걸리고 나서 저렇게 3D 프린팅이 끝나게 되면 만들어진 코발트 크롬으로 저렇게 프레임워크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거를 스프를 잘라내고 그리고 폴리싱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 이미 선생님께서 받아보고 계신 그 RPD 프레임워크가 실제로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잠깐 요약하자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임프레션을 떠서 이렇게 모델을 보냈다 하더라도 기용소에서는 그걸 이제 모델 스캐너로 스캔을 뜨겠죠. 그리고 디자인을 아까 보신 것처럼 하고 그리고 이제 캐스팅 대신에 3D 프린팅을 하고 폴리싱을 하게 된다면 선생님께서 받아보시는 프레임이 완성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과정은 뭐 통법에 따라서 이제 레진 뭐 패킹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요. 다음은 컴플리트 덴처를 한번 보실까요? 컴플리트 덴처 외관상으로 보면 뭐 아날로그로 하는 거나 디지털로 하는 거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보시면 저희가 아날로그로 하는 과정은 임프레션 트레이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보더 몰딩하고 임프레션 뜨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왁스림 만들고 뭐 치아 배열해서 트라인 해보고 프레스킹하고 큐어링하고 이런 등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덴처를 받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3D 프린팅이 가능한 그런 덴처 작업을 한다면 많이 달라지게 되죠. 임프레션을 뜨는 건 어찌 보면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사람의 손이 개입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과정이 컴퓨터와 3D 프린터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프레션 이후에는 디지털 프로세싱은 이제 랩에서 디자인하고 하는 과정이고요. 저희한테 왁스림을 보내주는 대신에 이렇게 3D 프린팅이 된 트라인 덴처 자체가 보내지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구강 내에서 맞춰보고 여러 가지 펑션과 무브먼트를 체크한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뭐 에딩을 할 거 에딩하고 리덕션 할 거 리덕션해서 다시 랩에 이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면 랩에서는 이거를 참고하여 파이널 덴처를 프린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덴카 시스템이고요. 이 덴카 시스템이 지금 국내에 도입되어서 모스템에서 매직 덴처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선생님이 주문하시면은 이제 스페셜한 트레이가 오는데요. 그 트레이를 가지고 보드 몰딩을 비롯한 펑셔널 임프레션을 뜨시고 그리고 뭐 그 버티컬 디멘전 체크라든지 CR 릴레이션이라든지 고디가치 트레이싱이라든지를 이 트레이에 있는 그 스페셜한 엘리먼트를 가지고 바로 같이 체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기용소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제 기용소에서는 그 아날로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은 임프레션과 그 바이트 조 릴레이션을 가지고 디지털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랩상에서 이러한 그 치아 배열이라든지 뭐 미드라인이나 기타 모든 저희가 통법에 따라서 하던 그 덴처 작업을 전부 그 컴퓨터 상에서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트레인 덴처가 오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가지고 수정을 하고 체크를 하고 모든 것이 컨펌이 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프린터로 그냥 베이스 파트가 출력이 됩니다. 베이스 파트만 출력되는 게 아니라 치아 파트도 따로 그 환자의 치아 색깔에 맞는 그 쉐이드의 레진을 사용해서 치아 부분도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치아와 베이스 파트가 이제 따로 출력이 된 상태를 이제 랩에서 이제 본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붙여서 선생님들한테 폴리싱이 된 다음에 배송이 되겠죠. 이렇게 무치하겠다는 환자를 그 트레이를 이용해서 덴카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덴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덴처만 보시면 이게 뭐 3D 프린팅을 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은 우리 통법에 따른 그 히트 큐어링 레진으로 만든 것인지 사실은 구별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제 혹자들은 이 이제 3D 프린팅 된 것이 퍼머넌트로 사용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약간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또 이제 밀링을 사용해서 덴처를 만드는 방법. 이거는 유럽 쪽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아 덴처 그 뭡니까 이 베이스 덴처 베이스의 색깔을 가진 그 PMMA
블락을 사용해서 디스크를 사용해서 치은 파트를 밀링을 하고요. 그 위에 기성 덴처 치아를 저렇게 반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덴처 치아는 저희가 그 늘 사용하는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뭐 이보클라 치아든 비타 치아든 여러 가지 치아가 있습니다. 그 치아의 품번에 맞는 그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저렇게 밀링을 하게 되면 그 치아가 쏙쏙 들어가게끔 인덴테이션이 이렇게 파여져서 밀링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베이스가 밀링됐다는 거 이외에는 사실 저희가 기존의 방법대로 만드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덴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조금 더 친숙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렇게 핑크 레진을 PMMA 레진을 5축 밀링기를 통해서 밀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저기에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제 치아를 그 핑크 파트에다 이제 저희가 반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펑션 중에 좀 혹시라도 좀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아예 그 치아 파트와 그 베이스 파트, 티슈 파트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공장에서 하나의 그 디스크로 제공되는 이런 형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요. 두 개 따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밀링을 하게 된다면 치아와 치은이 화학적으로 아예 그냥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덴처를 만드는 것도 디지털에 의해서 그 보철 파트가 크게 바뀐 또 하나의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3D 프린팅이든 밀링이든 이런 덴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이렇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 어떻게 보면 자명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덴처가 65세 이상서부터는 이게 의료보험이 되는데 그 의료보험이 되는 조건이 이게 히트 큐어링 레진을 사용했을 때만 이게 보험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3D 프린팅이나 이 밀링을 통한 덴처는 이게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뭐 그냥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의료보험 적용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파트가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아직 좀 덜 인기이지만 언젠가는 이것도 의료보험으로 편입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좀 더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이런 방식의 그 디지털 덴처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프로세스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에러도 훨씬 적고요. 그다음에 저희 임상가들 입장에서도 그 프로세스가 줄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적고요. 환자 입장에서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뭐 환자가 실수로 뭐 떨어뜨린다든지 혹은 분실을 한다든지 했을 때 기존의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 선생님 덴처를 잊어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래요? 그러면은 뭐 3일 뒤에 오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 프로세스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링만 하나 더 하면 되는 거죠.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등등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를 디지털과 접목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메인 파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배정인 원장과 함께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고 이제 대표적으로 세 분야입니다. 스캔과 커스텀 어버트먼트 그리고 이제 가이드 서저리, 템플릿 만들기 뭐 이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옵티컬 임프레션 뭐 이거는 뭐 아까 크라운 브릿지에서 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캔을 뜨는 게 치아가 아니라 좀 이상하게 생긴 기둥 같은 걸 뜨지 않습니까? 이제 저걸 우리가 스캔 바디라고 부르는데요. 오스템에서는 현재 이제 몇 가지의 스캔 바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캔을 뜰 때 저희가 픽업 임프레션 코핑이나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을 썼던 거를 디지털로 뜨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뜰 수가 없으니까 그걸 대체하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스캔 바디라고 부르는데요. 오스템에서 이제 스캔 바디라는 것과 스캔 힐링이라고 지금 좌우에 나눠져 있는 저런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그 편의성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충 그냥 픽업 임프레션 코핑과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단지 디지털로 옵티컬로 뜨기에 좀 더 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광학 인상을 체득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해서 저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만 딱 체득하면 바로 그 픽처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가 바로 스파팅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오스템에서 근래에 출시한 신형 스캔 바디인데요.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좌측에는 구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날씬한 형태의 스캔 바디가 있고, 우측에 있는 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런 스캔 바디 형식인데요. 이거는 그 기공실에서 모형상에서는 적어가지고 그냥 맞추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어버트먼트, 뭐 아시다시피 기존의 스탁 어버트먼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뭐 일일이 열거하자면 너무 많지만, 선생님 나중에 이거 퍼즈에서 한번 보시면 뭐 자연치와 굉장히 유사한 에머전시 프로파일을 갖는다든지, 좀 패스가 틀렸을 경우에 코렉션이 가능하다든지, 뭐 마진의 위치를 예쁘게 스캘롭 되게 이렇게 잡을 수 있다든지 등등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애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역시 디지털 방법으로 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건 두 가지 방식으로 티타늄은 전체가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걸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좀 심미적인 그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지르코니아 상부 파트와 밑에 링크를 이용한 저런 하이브리드 타입의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이드 서저리, 이제 이거는 나중에 배정인 원장께서 아마 자세히 잘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럼 디지털 보철은 그럼 이렇게 네 가지 파트 이외에는 없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좀 몇 가지 고려할 게 좀 더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이퀴먼트, 장비에 관련된 거죠. 아날로그 이퀴먼트는 뭐 우리가 뭐 늘 통법대로 뭐 이렇게 캐스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장비들이 필요했다면, 디지털 장비는 딱 3개만 있으면 됩니다. 제 생각에 3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스캐너, 3D 프린터, 그리고 밀링기. 요 3개 이외에는 나중에는 아마 더 뭐 세상이 발전하면, 과학이 발전하면 또 다른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거 이상은 더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엔 또 머티리얼, 그렇죠. 네, 저희 아날로그는 머티리얼이 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골드든 PFM, PFG 혹은 올 세라믹. 그 위에 이제 어차피 세라믹을 좀 애드업 할 수 있는 뭐 저 정도의 재료가 다였다고 한다면, 디지털 재료는 좀 더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게 이제 밀링기와 뭐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거기에 맞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측에서 보시는 저런 코발트 크롬으로 만들어져 있는 저런 디스크도 저희가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머티리얼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3번째 시간에 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네, 왜 소프트웨어까지 해야 되지? 왜냐하면 디지털이니까요. 디지털은 컴퓨터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상에서 그 많은 랩 워크들이 컴퓨터상으로 다 이전이 됐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컴퓨터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랩 작업들, 이게 복잡했던 뭐 그죠? 인베스트먼트까지 다 해서 소환까지 하는 이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모든 작업이 사실은 이 컴퓨터의 이 소프트웨어 하나로 끝납니다. 이 하나로 지금 보여드린 모든 랩 작업이 다 되는 거예요. 또 그럼 랩용 소프트웨어만 있냐? 그건 아니죠. 지금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기성 원장님이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클리니컬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2-3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치과 시장에는 수십 종류, 수백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저걸 또 잘 사용하는 것, 필요한 것을 잘 골라서 잘 사용하는 것, 이게 또 디지털 생활에 또 하나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고를 수 있는 거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디지털 장비, 재료,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중에서 디지털 장비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뵙겠습니다.